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민주 정치에 있어서 그 중우 정치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 논의를 갖다가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그 고발당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불경죄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이제 아테네의 풍습을 위태롭게 한다. 즉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그 아테네의 어떤 그 풍습 이거를 갖다가 그 위태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 고발의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피고가 됐고 소피스트들이 원고가 됐으니까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격과 방어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찬성과 반대를 갖다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격렬한 어떤 권리 논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3하고 마이너스 2를 안 쓴 사람은 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수학 교사가 잔인해서 빵점을 주는 게 아니라 수학 교사 자체도 3하고 마이너스 2를 쓰도록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논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방정식을 풀도록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정 진리는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린다든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를 갖다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치열한 그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논쟁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크라테스는 엘렌쿠스, 논박술의 대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가 자기에게 그 불경죄라고 하는 죄하고 아테네 풍습을 교란시키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아테네 풍습을 갖다 위태롭게 한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이제 무죄를 갖다가 이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의 신들은 정말 세계 창조주도 아니고 경건하거나 초월적인 위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부 그리스의 그 신들은 인간보다도 더 야비한 짓들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불경스러운 신을 갖다 믿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기본 입장이고,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는 하지 말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할 때는 하라라고 격려하는 내 마음속의 다이모니아로서의 내 행위에 대해서 지침과 올바른 방향을 주는 그 경건한 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 늘 경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불경지에 대한 이런 고발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죄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그 아테네의 어떤 풍습을 갖다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의 아레테하고 이 테크네 개념의 차이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탁월함을 갖다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어떤 재능을 뜻하는 건 맞지만 그 탁월함을 갖다가 항상 올바름을 해서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조세법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탈세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어떤 전문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법에 관한 테크닉을 지니고 있지 그 사람이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알을 때 그 법을 갖다가 그 자기의 탁월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갖다가 올바른 목적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우리 아테네의 어떤 그 노인네들 중에서 누가 진짜 진정으로 덕을 소유하고 있고 누가 덕이 아니라 그 단지 테크네만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가지고 자신의 그 테크네를 갖고 알량하게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분별력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덕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지만 덕이 없고 그냥 테크네를 갖다 이렇게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갖다 선동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젊은 제자들로 하여금 누가 아테네에서 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것인가? 누가 덕은 있지 않으면서 단순히 테크네만 갖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한테 분별력을 가리킨 거죠. 어떤 분별력? 덕과 테크네를 갖다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덕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서 배워야 되지만 테크네 소유자들에게서는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기를 고소한 이제 그 소피스트들 갖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자기 자신의 무죄를 갖다 입증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풀려나야 되는데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이제 법정 표결에 붙여가지고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사형에 처해버려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법정 공방에서 자신의 무지를 갖다가 잘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대결에 있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 이거를 이제 목격하면서 야 이거 진짜 그리스 사회가 개판이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현상을 구제하는 것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철학의 과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덕을 통해서 테크네를 갖다가 끊임없이 극복해 가야 되듯이 플라톤도 온토스 온, 리얼리 리얼, 참 의로를 통해서 가짜 믿음을 갖다가 극복해 가는 것, 즉 독사를 극복해 가는 것을 자신의 진정한 어떤 변증법적 이렇게 대화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통해서 테크네를 극복해 가는 이 소크라테스의 그 근본 철학하는 태도하고 그 리얼리 리얼, 즉 이데아를 통해서 독사의 거짓을 갖다 극복해 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해방시켜가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플라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철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했던 이 소크라테스는 정의와 진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 수적 쪽수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플라톤은 이 민주정치가 갖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다수의 폭력성을 갖다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정치가 타락하게 되면 중우정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이 니체는 플라톤 비판가임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대중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니체의 철학적 태도가 상당히 그 존재론적 어떤 귀족주의인 건 맞아요. 그래서 니체는 탁월한 자의 어떤 지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민주정치는 그 어중이 떠중이들의 어떤 그 수적인 광기 노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치에 대한 소위 말해서 민주정치의 타락한 모습에 대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죽음이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적 비극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니체가 대중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그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소위 말해서 수준 낮은 어떤 놀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빌라도 총독 아래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저 죄인을 갖다가 조사해 봤는데 저 죄인에게서 죄를 못 발견하겠다. 이렇게 빌라도 자신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유대 사대들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그 죄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입으로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갖다 석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유대 그 다수의 그 사제들이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저들이 너를 죽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형 언도를 이렇게 내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내가 저 죄인을 조사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자기가 본인을 얘기해놓고 그런데 저 대중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나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빌라도의 자기 모순적인 어떤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한 서너 번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의도가 뭘 뜻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빌라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빌라도가 여기에 총독이고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진리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라고 만약에 빌라도한테 대답을 한다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근본 갈등은 사실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놓고 벌였던 그 논쟁 가운데서 분명해집니다. 힘이 진리라고 하는 빌라도의 입장과 진리가 힘을 갖다가 상대화할 수 있고 진리가 힘을 갖다가 평가하고 규정해 준다라는 예수님 입장은 이렇게 서로 충돌합니다. 어떻든 간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과정에 있어서 의도했었던 것은 진리는 결국은 힘이고 권력이고 부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플라톤의 그 공화국에서 나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정의는 강자가 집행하는 거다. 뭐 이렇게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와 실세를 갖다가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의도를 알았던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얘기해봤자 속이의 경이 읽히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근본적으로 빌라도가 내가 저 죄인을 갖다가 조사했는데 뭐 죄는 없어. 그럼 당연히 자신의 권한으로 그 무죄를 석방함에도 불구하고 저 대중들이 너를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 다중들이 원하니까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민주정치가 갖고 있는 이 중우정치가 위험을 갖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현명하게 판단하면 굉장히 올바른 길로 가지만 다수가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의 중우정치고 가장 이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어떤 홍위병들하고 물론 중국은 뭐 민주국가는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그 나치 치하에 있어서 그 독일의 그 민중들이 갖고 보여줬던 그 집단 광기, 집단 애국이 결국은 이제 파국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과연 민주주의에서 주권을 지닌 다수자들이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와 빌라도의 그 근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 니체의 그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니체의 그런 어떤 그 주장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역사적인 어떤 증거로서 문화 대혁명과 나치 치하에 있어서 그 독일인들의 어떤 집단 광기를 보면 우리는 오늘날에서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과연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동등성에 기초하는데 이 동등성이 수적 횡포로 나타날 때, 즉 판단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다수가 이 자신의 어떤 그 주권을 갖다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막을 안전장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빌라도의 관계는 얼마든지 재현되며 나치 그 소위 말해가지고 돌격대라든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의 홍위병들의 어떤 이런 집단 관계는 얼마든지 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위험은 없지만 바로 이 위험을 갖다 막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책임지도록 우리의 어떤 주권을 사용하는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것.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권리를 남용해 갈 때 우리는 그리고 이 권리 남용이 집단 관계로 이어질 때 이것을 제어할 만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한번 제 주장을 한번 논의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